건강해진 이야기, 또 변화된 이야기, 그리고 살 빠진 이야기, 또 피부 탄력된 이야기. 지금 다 들으셨죠?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과정 중에 있으신 분 다 이렇게 예쁘게 변하실 것을 기대해 보고요. 이번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 우리가 고객의 날도 있지만 수업도 겹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우리 유전자 아카데미와 상관없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과 햄버거 추첨이 있으니까 조금만 견뎌주세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4회차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요. 여기 우리가 시간표대로 유전자 맞춤 건강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셨고 또 컨설팅을 받으셨고 그 컨설팅에 맞게끔 건강관리를 해서 정말 건강해져서 지금 저처럼 DNA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두 분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진행해 줄 건데요. 첫 번째 강사는요. 심효숙 선생님. 30년 동안 학교 교사로 계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만나서 완전히 건강을 찾은 이야기. 두 번째는 김사랑 강사님인데 이분은 경락도 하고 또 피부 비만 관리실에서 근무했던 피부를 관여하는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피부를 좋게는 못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와 함께 이제 두 분의 강의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유전자 아카데미 사회 수업인데 우리가 고객의 날이랑 겹치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것은 조금 공부니까 지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랄 수 있어도 여러분들 조금 참아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우리 신효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건강 맞춤 관리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반대로 반대로. 네, 안녕하세요. DNA 컨설턴트 심효숙입니다. 혹시 유전자에게 양보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유전자에게 양보를 해서 이렇게 몸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식욕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은 걸 많이 좋아하는 걸 위주로 드시는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먹었더니 몸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전자한테 양보를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유전자한테 양보하시면 저처럼 조금 몸이 건강해지고 에너지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왜 이래? 선생님이 그렇게 만드셨는 줄 알았어요. 아닌데? 아니,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네. 자, 제가 유전자 검사 받기 전에는 교육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제가 1990년 3월 1일자로 90년 2월 23일 날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3월 1일자로 저 충북의 아주 단양의 골짜기에 발령을 받았어요. 제가 대전 사람인데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그 초임 발령지에 데려다 놓고 오시면서 한 2시간 정도를 울고 오셨대요. 제가 딸 하나거든요. 오빠 둘에다가. 근데 저도 엄청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그 나룻배 건너서 학교를 5년 다녔어요. 5년 다니고 1년만 제가 하숙을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살던 곳도 엄청난 시골이었는데 저 단양은 제가 사는 시골보다 더 시골인 거예요. 거기다가 갖다 놓고 오시면서 저희 엄마가 거의 한 달 정도 우시고 오셔서도 거의 맨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전화도 자주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골짜기에서부터 이제 제 그 교사를 시작해서 10개 학교를 다녔어요. 10개 학교 다니면서 30년 정도 그 단양과 충주, 청주에 있는 10개의 초등학교에 재직을 하면서 미래의 희망의 어린이들을 가르쳤지만 제 몸은 거의 다 망가뜨린 상태였어요. 제가 퇴직하기 바로 전에, 명퇴하기 바로 전에 교감 자격 연수까지 받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고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나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하면 연금을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근데 그 일반인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의 연금은 뭐 나라에서 그냥 주는 거지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연금을 반을 저희가 내는 거예요. 월급에서 반을 내면 반은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돌려서 저희한테 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다른 부시 그러니까 일반인이신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줄 알아요. 저희 월급에서 띈 게 아닌 걸로 알고 계셔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저희 월급에서 다 띈 거예요. 적금 들은 거예요, 적금. 그런데 공짜로 주는 건 줄 알고 연금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우리 월급에서 제가 저축한 걸 받는 건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연금을 못 받을까봐 이게 새 가슴이라서 트리플 A형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정말 제가 12시 전에는 잠을 못 잤어요. 아기 키울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거의 풀로 돌렸죠. 풀로.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주셨지만 어떤 때는 우리 아이가 할머니를 보는 것 같은 수준이었어요. 퇴근하고 오면 거의 12시까지 엉덩이 바닥에 못 댔거든요. 청소하고 아이 밥 해놓는 거 다 제가 다. 그때까지 남편은 안 들어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은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한테 근데 엄마가 갈 수 있는 행사는 하나도 못 갔어요. 요즘은 조퇴 내고 가고 외출 내고 다 가시더라고요. 저희 때는 눈치 보여서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아파도 병원에 학교에 가서 기침하면서 애들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면 저희 반 아이들은 천덕꾸러기거든. 옆반 선생님이 와서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루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파도 그냥 가서 앉아서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차라리 낫지. 옆반 선생님이 와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조금 아파도 내가 가서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30년 하면서 한 번 제가 허리를 너무 아파가지고 병가를 한 달 내봤고 그 전에 병가 내본 적이 없어요. 아이 낳고도 저는 방학 때 아이를 낳아서 강사도 안 썼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딱 한여름 한겨울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리고 제 때는 딱 60일이었어요. 90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정말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맨날 미안하다 그래요. 엄마가 너 소풍 갈 때도 한 번 못 따라가죠. 운동회 가서 사진을 한 번 찍어준 게 없어요. 운동회도 한 번 못 가봤지. 너희들한테 엄마가 정말 못할 짓 많이 했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제가 승진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승진도 못하고 그냥 그만뒀잖아요. 이렇게 저 얼굴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달덩이 같았는지. 지금하고 너무 차이 나죠? 근데 이제 어떻게 유전자 상담사를 만나게 됐냐면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겨울인데 겨울에 운동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너무 몸이 아파서 전단지 하나 뜯어가지고 가서 만난 게 제가 이제 그 반신욕 하는 데를 가서 만났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코치님께서.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게 제가 관리를 해서 이렇게 몸을 바꾼 거예요. 유전자 검사하고 공부할 때 당시 제 모습 보세요. 여기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꼭 환자 같아 보이죠? 저러고 가서 애들한테 맨날 저 얼굴로 애들 가르쳤더니 애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겠지요. 유전자 검사하기 전에는 제가 과민성 대장 증상, 알레르기, 비염, 재채기 나기 시작하면 주사 맞아야지 멎었고 두통이 심해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편두통 나면 학교를 못 갔어요. 그 다음 스트레스성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지방간이 심했었습니다. 그 다음 무좀, 또 저 허리도 수술했고 어깨도 수술했습니다. 그 다음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맨날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그 다음 비만이었죠. 자, 비만이란 신체 내 지방이 정상보다 더 많이 축적된 상태죠. 유전변이 보유 시 비만 위험도 체지방률 증가하는데 체지방률이 33 이상이 비만이죠. 여자는. 자, 비만이란. 그런데 이게 비만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을 발생시키잖아요. 저 머리에서부터 편두통, 우울증, 가성, 뇌종양 쭉 밑에까지 다 이게 비만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병들이잖아요. 제가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하고 오빠가 당뇨로 돌아가셨거든.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회갑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엄마는 78에 돌아가셨지만 오빠는 회갑도 못 살고 돌아가셨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오빠, 저희 정말 오빠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오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충격이 심했어요. 근데 제가 비만에 대한 유전자가 많이 변이돼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이 변이는 안 돼 있더라고요. 비만 유전자가 FT5하고 MC4R, BDNF가 이게 대표 유전자인데 저는 이게 하나만 변이돼 있어요. BDNF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찌는 유전자예요. 자, BDNF는 스트레스성 해소를 위한 보상작용으로 막 먹게 되는 거예요. 다음 NEGR1은 신경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음식 섭취에 관한 신경 조절에 영향을 미쳐 식사량이 많아질 수 있어요. NEGR1 저도 NEGR1도 변이돼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살이 쪘던 것 같아요. 다음 SEC16B 유전자는 지방 생성을 자극하는 레규칼슘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로 BMI 지수, 과체중 등의 비만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다음 ADCY9 유전자는 에너지 소비 과정에 관여하며 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로서 G타입은 에너지 소비가 비교적 덜 일어나 비만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많이 먹으면 에너지 소비가 돼야 되는데 에너지 소비가 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변이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다음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혹시 자 몸무게 대부분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가 그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눈 값이 비만도를 판정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유전 변이 고유 시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이에요. 근육과 체지방 차이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그람수인데 근육은 이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근육은 이렇게 조금 차지하고 지방은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지면 지방이 많으면 살이 많이 찌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 찌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 많아지면 지방보다는 근육을 많이 만들려면 뭘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단백질,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체질량 지수 분류표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도 체지방이 조금 더 많아서 제가 한 23 정도 돼요, BMI가. 이렇게 많이 뺐는데도 제가 그때는 예전에 78kg 나갈 때는 거의 30 넘었었죠.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계산하는 방법 아시면 다음부터 해보시고요. 그다음 그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제가 변이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BDNF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다음 MTCH2라는 유전자는 지방세포의 분화와 생리활동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지방세포의 항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음 ATP2A1 유전자는 근육세포로 칼슘 이온을 수송하는 단백질로 근육의 자극과 수축에 관여하고 G타입은 인슐린 조절의 변화로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요것도 변이돼 있죠. 좀 전에 얘기한 MTCH2 변이돼 있고 요거는 경계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경계. 그 다음 또 하나 ADCY3 유전자는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G타입은 에너지 항상성 및 지질, 포도당 조절에 영향을 미쳐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변이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살이 쪘던 거예요. 그 다음 중성지방. 혹시 중성지방이 뭔지 잘 아실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성지방은 그냥 저희 바깥에 있는 지방하고 중성지방은 다르죠. 거기에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중성지방은 저희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은 근데 꼭 필요해요. 체내에서 합성되는 지방으로. 그러니까 기름을 먹으면 저희가 몸에 들어가서 합성되고 또 그 탄수화물을 먹어도 중성지방으로 합성되고 과당을 먹어도 중성지방으로 합성되고 이렇게 합성되는 지방으로 우리 몸에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분해해 사용됩니다. 꼭 필요하긴 한데 너무 많으면 이제 살이 찌는 거죠. 여기에 합성된 중성지방은 간, 내장지방으로 저장돼. 제가 그래서 지방간이었던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고 힘이 없으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먹기는 먹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 간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바꿔서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간으로 근육으로 다 저장시키죠. 그래서 저는 고지혈증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여기에 그 중성지방 농도에 변이되어 있는 게 유전자가 변이되어 있는 게 MLXIPL 유전자라는 건데 혈중 포도당을 근육이나 간 세포에서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주의 타입은 중성지방이 혈중에 남아 혈액의 점성을 높이고 혈관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한의원에 가면 딱 진맥을 하면 그 의사 선생님께서 피가 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이돼 있어서 피가 탁했던 거예요. 다음 TRIB1 유전자는 간에서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인데 이게 변이되면은 간에서 지방이 더 많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간. 다음 ANGPTL3 유전자는 혈중 중성지방을 세포로 흡수해 농도를 조절하는 유전자로 주의 타입은 중성지방이 혈중에 남아 똑같죠 이것도. 중성지방을 세포로 흡수해 농도를 조절해줘야 되는데 변이되니까 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혈당, 이게 저희 가족력인 혈당. 혈당은 혈액 속에 포함된 포도당을 말하는데 이 포도당은 인슐린이 도움을 받아야 에너지로 이제 바뀌는데 유전 변이가 보유된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제가 얼마 전까지도 조금 혈당이 당화혈색소가 6.1 정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홍콩 가기 전에 다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1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한테. 뭐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냥 똑같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뭘 다르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자 의사인데. 글쎄요. 저 운동을 더 많이 했을까요? 아니 뭔가 다른 게 했다니 빨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한 거 없는데 단백질 쉐이크만 열심히 먹었는데 그거는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저는 그거만 먹었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네 맘이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정상적인 인슐린이 작용에 대해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은 안 먹어요. 당뇨약은. 이렇게 당뇨병 혈당 정상 지표는 보시고 근데 이제 이게 식습관, 생활습관 등에 따라서 혈당은 여러 호르몬이 신경작용에 조절을 하는데 식습관,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달라지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공복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게 변이돼 있죠. GCKR 유전자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혈중에 많은 탄수화물이 존재하면 중성지방으로 저장시켜 혈중 탄수화물 농도를 낮추게 하므로 주의 타입은 중성지방이 혈중에 남아 혈액의 점성을 높이고 혈관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제가 GCKR이 분리돼서 그래서 아마 쉐이크를 안 만났으면 저 지금 당뇨약을 먹든가 주사를 맞든가 해야 돼요.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사를 맞으셨거든. 그다음 GLI-S3 유전자는 췌장의 인슐린 생성 세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비만할 경우 인슐린에 반응하여 우리 몸의 세포가 포도당 흡수 능력을 감소시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된. 제가 요것도 변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쉐이크 안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 SLC2A2 유전자는 간과 혈액 사이에 포도당을 운반하는 포도당 수용체로 식사 후 소장막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발현량이 증가하여 포도당 운반 속도가 증가하는 유전자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요것도 제가 변이되어 있어요. 그 다음 HK1 유전자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첫 번째 과정. 포도당을 에너지로 에너지로 바꾸는 첫 번째 과정에 관여를 하는데 이게 변이되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죠. 자, 혈압. 제가 다행히 저희 엄마는 혈압도 높았는데 제가 다행히 혈압은 안 높아요. 혈액이 혈관 속을 흐를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 유전 변이 보이 시 혈압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 고혈압은 140 이상 또는 90 이상 이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죠. 다음 유전자 검사 결과처는 ATP2B1 유전자가 변이되어 있는데 혈관이나 심장의 세포들에서 칼슘이온 농도를 조절해 심장의 수축이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주의 타입은 심장의 수축압이 높아져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저는 요거 칼슘이온 농도를 조절을 못해서 제가 칼슘을 2배로 먹어줍니다. 칼슘을. 그다음 CSK 요거는 저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변이되어 있는 유전자죠. 혈관 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혈압 유전자로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트웍스를 꼭 먹어줘요. 근데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안 먹으면 아침에 몸이 너무 찌뿌둥해요.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몸이 유연한데. 그 다음 HECTD4 유전자는 혈압 조절 단백질들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혈압 조절 단백질들이 정상적인 역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아마 관리 안 하면 혈압이 올 수 있는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 ARHGAP42 유전자는 혈관 평활근, 이렇게 평활근 세포에 작용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혈관을 수축하는 호르몬의 억제가 느려져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라고 하죠. 저도 이것도 변이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엽산 대사와 정상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며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데 제가 예전에 빈혈이 심했었어요. 근데 가면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혹시 생리 양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랬더니 아마 그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그 빈혈이 심하다고 그때 그랬는데 이유가 이거거든요. 비타민 B12 유전자 여기 유전자가 변이돼서 그런 것 같아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 생기는 단백질 찌꺼기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결핍신은 식욕부진, 설사, 신경감인, 집중력 저하, 피부염, 근육경련, 빈혈, 간손상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변이되어 있어요. FUT6 유전자는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는 장내 세균 비율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장내 미생물 조성과 다양성의 감소로 섭취한 비타민 흡수가 감소해 혈중 비타민 B12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민성 대장증 증상이 있었다 그랬죠? 정말 운동할 때 운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화장실을 느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야 되는. 그랬는데 지금 많이 변했죠. 요게 변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유산균을 하루에 한 포는 꼭 먹어줘요. 그 다음 MS4A3 유전자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유전자로 위장 상피세포의 재생 주기를 방해하여 요게 변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알로에겔을 아침에 꼭 한 모금씩 먹어서 위 벽을 이렇게 보호해 준 다음에 다른 걸 먹어줘야지 소화도 잘 시키고. 너무 고급 몸이에요. FUT2 유전자는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는 요거 FUT6하고 T2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건데 그게 같이 경계잖아요. 요게 주의구역 경계. 대부분 하나가 변이되면 그 옆에 있는 비슷한 것들은 같이 변이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MMUT 유전자는 비타민 B12, 비타민 B12에 의존하는 효소를 생성하는 유전자로 비타민 B12 수송 및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혈중 비타민 B12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경계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비타민 B12를 안 넣어주면 안 되는. 다음 활성산소와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활성산소가 우리 숨 쉴 때도 활성산소가 나오고 뭐 음식을 먹어도 활성산소가 나오고 근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비타민 C라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경계예요. 이게 경계로 나오죠.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중성함으로써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특정암과 백내장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콜라겐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식물성 식품에 있는 철이 장내로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C가 여기 변이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빈혈도 오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SLC23A1 유전자는 비타민 C가 배출되기 전에 신장에서 제흡수되는 비타민 C 수송 단백질로 G타입은 제흡수 양이 적어 체내 기능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154개로 바뀌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요거고 154개로 바뀌면 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여 체내 칼슘 농도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뼈 건강 및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영양소.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 D를 거의 메가요법으로 암인 사람들은 대부분 치료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 D를 거의 다 처방하시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 비타민 D 농도체는 저는 어떤 게 정해져 있냐면 GC 유전자는 비타민 D를 표적 조직으로 운반 및 저장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비타민 D 결합 단백질과의 결합력이 약화되고 비타민 D 대사물질 수송이 느려져 혈중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CYP2R1 유전자는 비타민 D를 분해하여 대사선물로 변환하는 효소로 G타입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아지기 쉽습니다. 다음 마그네슘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마그네슘은 뼈와 치아의 구성 요소로 우리 몸의 다양한 효소의 작용을 돕고 신경자극 전달에 관여하는 영양소. 7가지 장점이 있어요. 마그네슘을 드시면 에너지 생산해주고 혈당 수치와 혈압을 조절해주고 뼈와 치아의 구성 요소이면서 300여 종 이상의 효소 시스템에서 보조인자 역할을 해요. 근육과 신경 기능 조절해주고 DNA 합성에도 관여하고 정상적인 심장 리듬과 근육 수축을 지원하는 칼슘과 칼륨을 운반하는데도 이렇게 좋은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마그네슘이 경계예요. 저도 MUC1 유전자는 소화기관에서 영양소 흡수를 돕는 점액물질인 당 단백질 유전자이며 신호전달 역할을 하는 유전자로 당뇨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경계예요. 그 다음 TRPM6 유전자는 마그네슘 흡수 및 항상성 조절의 핵심 유전자로 G타입은 마그네슘 수송 과정의 구조 변형으로 인해 세포 점막에서 마그네슘의 재흡수가 비교적 덜 일어나서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그네슘을 하루에 6알 먹습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 우리 피를 만들어주는, 피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죠. 혈액 생성에 관여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체내 산소 운반 및 두뇌 발달에 관여하는 영양소. 철분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무지 많죠. 두통, 탈모, 극심한 피로, 하지불안 증후군, 이유 없는 불안감, 창백한 피부, 폐활량 감소, 심장 두근거림. 혹시 심장이 두근거리신다면 철분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철분의 원활한 흡수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C가 필요해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것도 경계예요. 자, HFE 유전자는 철 항상성 조절 유전자로 철의 흡수를 조절하는 유전자로서 소장에서 철의 흡수 조절 기능의 결함으로 혈중 철분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빈혈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TFR2 유전자는 트랜스페린 결합 철을 세포로 흡수하여 철대사, 간세포 기능, 적혈구 분화 등에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다음 TF 유전자는 철을 각 조직으로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트랜스페린 혈장 단백질 유전자로 G타입은 철과 트랜스페린 결합력이 약화되어 혈중 철분 농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다 변이되어 있기 때문에 빈혈이 왔던 거예요. 셀레늄도 강력한 항암 비타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미네랄 중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로 노화 예방과 면역력 강화 및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군과 함께 섭취할 때 호모시스테인 대사, 단백질 찌꺼기를 원활하게 합니다. 자, 셀레늄이 부족하면 암이 유발되고 심장질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셀레늄 많이 드세요. 저는 셀레늄이 아예 다 변이되어 있어요. 주의 경계죠. 그래서 저도 셀레늄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먹습니다. 여기는 DNGDH 다 한꺼번에 묶었어요. BHMT, CBS 유전자는 단백질 분해 과정 시 발행하는 메티오닌,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메티오닌,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관여하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음식물이 소화될 때 만들어지고 혈관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 아까 제가 단백질이 대사되고 나오는 찌꺼기라고 말씀드렸죠. 메티오닌 대사는 셀레늄을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켜 주는데 메티오닌 대사가 악화되면 체내 셀레늄 농도가 낮아질 수 있답니다. 다음 ARSB1 유전자는 다양한 셀레늄 황산염 화합물을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G타입은 칼리크레인이 활성 저하로 혈중 셀레늄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제가 다 변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셀레늄을 안 먹어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래서 비염이 심했던 거예요. 이 셀레늄이 비염도 예방시켜 주거든요. 지금 비염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르기닌 요즘 텔레비전에서 누구더라?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올라간다 뭐 아르기닌 많이 선전하죠. 아르기닌은 근육을 형성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영양소인데
이게 부족하면 협심증, 뭐 고혈압, 동맥경화,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된답니다. 역할 나오죠. 혈중 암모니아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 체내 산화질소의 양을 유지시키는 역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자, 저는 이것도 변이되어 있어요. 자, KB1 유전자는 분해 시 L-아르기닌을 방출하는 브레디키닌 분비를 촉발합니다. 좀 어려워요.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너무 어려워서. 이것도 브레디키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라는 거예요. 다음 칼리크레인은 혈액 내에서 브레디키닌을 생성하는 효소로 염증과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 분해 효소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로 혈액, 췌장, 갑상선, 신장, 오줌 등에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자, 유전자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도 경계해요. 제가. GDF5 유전자는 뼈와 연골의 성장과 분할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연골 발달의 조절이 어려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증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 허리 안 좋고 어깨다 수술했다고 그랬죠. 이게 안 좋아서 이런 거예요. 다음 골질량도 다 변이되어 있어요. 자, FAM3C 유전자는 뼈의 형성을 담당하는 조골세포의 분할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골 형성 시 조골세포의 분화가 비교적 덜 이루어져 골밀도가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 WNT16 유전자하고 WNT4 유전자는 조골세포의 막표면에 있는 LPR5 수용체와 결합하는 신호전달 유전자로 뼈 유지 및 복구 역할을 하므로 G타입은 골격의 발달이 비교적 덜 이루어져 골절 시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다 변이되어 있어요. 다음 SFRP4 유전자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비규칙적인 신호전달을 잠재적으로 억제하는 유전자로 뼈 형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G타입은 뼈의 강도와 골질량이 적어 골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근육발달 용도도 제가 G인데 SLC8A1 유전자는 세포 내 칼슘의 저장량을 높여 근육을 수축하도록 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근섬유의 수축 능력이 떨어져 악력이나 근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육이 잘 발달 안 하나 봐요. SYT1 유전자는 칼슘 이온의 농도에 반응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호전달 조절 유전자로서 G타입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저하로 근육 발달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ACTG1 유전자는 세포의 골격을 유지하며 골격근 근섬유의 수축력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G타입은 악력이나 근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거 물병은 잘 따거든요. 나이 들면 아마 좀 더 달라지겠죠. 자, 카페인 대사도 변이되어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 믹스 커피를 하루에 2-3잔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살 더 쪘을 거예요 아마. 그거 아니면 또 못 살았고. 근데 저는 지금 커피 한 잔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변이되어 있기 때문에. AHR1 유전자는 카페인 대사에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량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아마 그때 그 카페인들이 너무 몸에 쌓여 있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CYP2A6 유전자는 카페인이 배설되는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일정량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때 불면증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잘 자서 탈이에요. 머리만 담은 자요. BDNF 유전자는 여기에도 이제 그 카페인 대사하고 BDNF 유전자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신경세포의 발달과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카페인 반응에 관여해요. G타입은 장기적으로 카페인 섭취 시 학습력과 기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상작용으로 더 자주 커피를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근데 보상작용으로 더 많이 마시는데 이게 체내에 남는 게 문제잖아요. 남아서 나중에 이게 이제 안 좋은 역할을 하니까. POR 유전자는 카페인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로 G타입은 카페인의 분해 속도가 빨라 카페인의 효과가 빠르게 사라져 더 자주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남는 게 문제는 남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결과 유전자 검사 이렇게 변이된 게 이렇게 여러 가지였어요. 비만에서는 6개, 체질량 뉴스 7개, 중성지방농도는 5개, 혈당에서 13개, 혈압에서 13개, 비타민 B12에서 6개 이렇게 쭉 다 해보고 참여식 이거 권장식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거는 겹쳐서 제가 먹어준 거예요.
포뮬러 1, 2, 3 먹었고 식이섬유 먹었고 허벌 베버리지 하루에 5리터씩 먹었고 프롤레사 디오 먹었고 리프트 오프 하루에 2-3개 먹었고 칼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 2알, 점심 2알, 저녁 2알. 셀룰로스 6알. 그다음 유산균 먹었고 셀레늄 먹었고 글루코사민 먹고 콜라겐 뷰티 파우더 먹었고 리빌도 먹었고. 그래서 자 참여 전에는 제가 이 모습이었고 이거는 요 체중계도 제가 재기 시작해서 요거 그런 거예요. 그 전엔 78kg 나갔어요. 이게 제가 그 스마트 체중계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 잰 거예요. 2023년 4월 15일이라고 나오죠. 그때 75.6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대사 연령이 몇 살로 나와요? 저 64세로 나오죠. 참여 후 대사 연령이 47세예요. 몸은 이렇게 바뀌고. 그런데 제가 또 그다음에 안 먹어. 그다음 뭐 먹어야 된다는 건 이렇게 체질량 지수 마이너스 5.1, 체질지방 마이너스 10.4, 내장지방 마이너스 3.5, 대사연령 17살 줄였습니다. 그다음 그때 제가 지방간이었다 그랬죠. 지방간 세포 측정한 결과예요. 지방간이 이렇게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로 정상으로 갔죠. 자, 건강 변화. 과민성 대장 증상 없어졌습니다. 지방간 아까 정상 수치로 온 거 보셨죠? 알레르기성 비염 없어졌습니다. 편두통 없어요. 무좀 없어졌어요. 자, 유전자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생활 개선에 체중 연력 16kg 감량했습니다. 허리 어깨 통증 사라졌습니다. 몸에 활력이 생기고 옛날에 저 회의할 때 맨날 졸았어요. 옆에 사람들이 막 꾹꾹 찔렀어요. 좀 졸지 말라고. 근데 지금 안 졸아요. 졸을 이유가 없죠. 감사합니다.